그러나 이 마틴 루터 킹이나 간디의 경우에서도 그러니까 절대적인 비폭력을 주장했느냐? 아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도저히 이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맞설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 그 사람들에게도 있고 프란츠 파논의 경우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 그런 경우에 대의명분이 분명하고 식민지 침략이라고 하는 또 파논의 경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운동에 나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성의 말살을 초래한 어떤 차별이라고 하는 식민지 침략 지배의 가장 비인간적인 측면 이것으로부터 아까 선생님 잠깐 언급했지만 사르트르도 그 이야기를 하지만 일석이조라는 표현으로 식민지 침략이란 결국 피식민지 지배자들을 그러니까 피지배자들을 그렇게 차별하고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식민지 지배자들도 그렇게 만든다. 네. 결국 식민지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새롭게 인간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정당화되고 필요하고 뭐 필요악이라고 할까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죠. 이 파농 작가들, 파농의 전기 작가들, 파농 연구자들 중에서는 이 사르트르가 굉장히 좀 더 폭력적인 주장을 했다. 뭐 그 책의 네, 서문이 사실 좀 더 그 이미지를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게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파농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사르트르가 오히려 근데 사르트르는 훨씬 더 어떤 그 가해자 쪽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가해자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가해자 쪽에 속하는 사람.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더 컸겠죠. 더더구나 지식인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 건데 제가 읽어보면은 뭐 그렇게 사르트르가 폭력을 조장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근데 이제 그 사르트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거 느끼긴 했어요. 왜냐면은 그 제국의 지식인이 식민지 지식인을 그렇게 열렬하게 지지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일본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제가 오면서 그 생각해봤어요.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일본에 그런 사람 있는지. 없습니다. 네. 제가 그 83년에 일본에 유학을 했을 때 사실 뭐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일본을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의 어떤 그 식민지 기간 동안에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 일본의 그 마르크스 운동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1910년대, 20년대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일제 강점기 동안에 일본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이나 노동운동 이런 게 굉장히 극성을 부렸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그 일본 사회주의들 중에 조선이나 뭐 그 당시 대만이나 이런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아주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심적으로 자기들이 노동운동 하면서 계급운동, 계급 해방을 이야기하듯이 식민지 해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파농 같은 이런 거가 없어서 그랬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아니요, 파농 같은 사람이 있었죠. 파농 같은 사람이 있었다 하는 표현 좀 그러네. 저수를 한 사람이 있었으면 저수를 한 사람 앞에 서문을 써줬을 텐데. 뭐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의사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개인적인 출세를 위해서 의사가 된 사람들은 많았지만 파농처럼 정신의학을 공부를 해서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의 아마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한인이 뭐니 하는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 독특한 정서라고 하는 것도 일제시대 때 형성되었던 측면이 없잖아 있을 것을. 그거를 일제 때에 해부한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물론 일본 사람도 없었죠. 파농 같은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파농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식민지, 그러니까 파농이 그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이라는 책을 비롯해서 폭력론도 사실 파농의 중요한 논이지만 그 이전에 파농이 정신분석적으로 이 식민지인 피식민지 피지배자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분석한 것. 굉장히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식민지 피식민지 인간들은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 네. 그 가혹한 거에 대해서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 주술 같은 거, 미신 같은 거 네. 이런 걸 믿거나 춤을 추거나 뭐 춤을 추거나 이런 뭐 어떤 그런 식의 네. 어떤 도피를 해야 된다. 도피를 하는 네. 이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 뭐 사실 일제시대 때 굉장히 많은 사교 운동 같은 것도 있었고 이런 거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 운동 중에서 기독교 교파들 중에서 어떤 이단적인 거 일제시대 때 굉장히 극성을 부렸습니다. 네. 게다가 뭐 또 다른 종교도 뭐 불교니 뭐니 하는 거 실제로 이 그런 식민지 지배 체제에서 어떤 사이비 종교가 굉장히 극성을 부리게 되고 네. 또는 어떤 그 출세를 지향하는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이 득세를 하게 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우리 일제 강점기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네. 그런데 그 가운데 뭐 그런 어떤 현상을 일제시대 때에 분석한 파논 같은 그런 연구자들도 없었고 네. 또 사실 파논이 또 조금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지만 파논이 그런 걸 분석한 어떤 근거는 대부분 서양의 뭐 니체나 또는 네네. 뭐 프로이드나 막스나. 또는 뭐 사르트르나 이런 사람들의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 중에 그런 이론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 사람들 별로 없었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프랑스는 어쨌든 식민지 침략을 하고 지배를 했지만 네. 또 어떤 프랑스의 지적 전통이 네. 프랑스의 어떤 국내 노동운동이든 있죠. 이런 거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네. 식민지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그런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정신적인 어떤 그런 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은 파농의 어떤 지적인 어떤 그 근거는 네. 프랑스의 지적 전통에서 근거하는 거죠. 네. 알제리 전통이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하잖아요. 예. 책에도. 알제리 네. 전통이 네네.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또 사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 파농이 마지막에 그런 새로운 인간 폭력으로 식민지 침략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추구해야 되는 마지막에 어떤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고대 무슨 원시 문명으로 회귀한다든가 뭐 네. 우리가 뭐 가끔 이야기하면 소농 사회로 돌아간다든가 이런 과거지향적인 게 아니죠, 이 사람의 네, 경우에는. 네. 그야말로 차별로부터의 해방, 네. 어떤 지배로부터의 해방 그런 것이고, 근데 그것은 사실은 역시 프랑스적인 어떤 지적 전통에 근거하는 거라고 저는 네. 봐요. 네. 그래서 넓게 보면 계몽주의 전통 속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성을 숭배한 계몽주의가 결국 이 제국주의 침략이라고 하는 식민지 침략이라고 하는 걸 낳았지만 네. 그 식민지 침략이라고 하는 것을 폭력적으로 극복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될 길도 역시 계몽주의로부터 이제 네. 이야기를 그 근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아이러니컬한 어떤 네. 근거가 그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반응이 나중에 또 민족문화론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대의제 주받은 사람들 제일 마지막에 그 그거 되게 이야기하는데 좋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는 그때 민족문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뭐 고대나 정근대 아프리카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 절대 아니죠. 네. 오히려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려는 네. 그런 의지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그건 명백하게 그러니까 비폭력의 네. 비차별의 네. 그야말로 프랑스 사람이든 알제리 사람이든 누구든 세상에 누구든 간에 자유롭고 평등한 차별이 없는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뭐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인간상이죠. 가장 민주적인 그런 어떤 차별 없이 억압 없이 네. 지배 없이 존재하는 인간들로 자치하는 어떤 사회 뭐 이런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인간상 새로운 휴머니즘의 발현인데 그건 뭐 특별하게
뭐 새로운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그 파농의 폭력론을 이렇게 이제 요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폭력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인간이 창조되는 그렇죠. 거라고 예. 하는 거를 이게 좀 제 식으로 다시 이해를 근데 새로운 인간이라는 건 전혀 폭력과 관련이 없죠. 네. 이게 폭력을 사용하는 인간은 아니죠. 다시 한번 좀 약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저도 이제 인간의 그러니까 인간이 처해 있는 실존적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폭력이라는 구도 안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사실 국가라는 것도 군대나 경찰에 의해서 유지되고 지켜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현실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뭐 평화, 뭐 비폭력을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파농의 식민지 체제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단순화했다는 거죠. 이거는 폭력의 체제라고 그 안에서 식민지인들이 무슨 자기대로 이제 뭐 이렇게 문화를 창조하고 이렇게 해봤지만 봐도 이 체제 자체가 붕괴되지 않고는 폭력이 이제 인간에게 주는 그런 병리적 현상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폭력에 맞선다는 것은 그 노예적인 상태에서 나는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해방의 선언이다. 네네. 그렇게 이제 좀 약간 해석을 하면은 좀 더 큰 구조를 자기가 이제 그 대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참된 해방이 있을 수 있다. 이제라고 그런 인식이 인간에게 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인식까지 가지 않고는 진정한 해방은 없는 거죠. 항상 그 안에서 계량만 있을 수 있는 거지. 혁명적인 새 인간 창조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약간 그런 의식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 또 이해가 또 되는 측면이 있고요. 네. 내가 실제로 뭐 식칼을 들고 뭐 총을 들지 않더라도 그 구조를 내가 보는 거는 보기는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파농의 책이 저도 상당히 이게 좀 후반으로 가면서 이렇게 뭔가 설득되는 게 많고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민족 문화 이제 거기서 그 인간 문화가 이제 가장 정교화된 상태가 민족 문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민족 문화를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꽃 피워야지 이게 사실은 국제적인 문화를 꽃 피우는 것이다. 우리가 전 예전에 뭐 그 가장 민족적인 것이 뭐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자 하는 식으로 그런 논리가 이제 그 안에서 있더라고.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각 민족 문화를 이제 긍정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보편적인 인류 문화를 꽃 피우는 거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파농이 식민주의에서 해방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논리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고민을 많이 해서 그걸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후에 그런 그 식민지인들의 그 해방 투쟁에 무슨 뭐 이렇게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좀 정교한 교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사실 저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식민주의자들이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랬을 때 자기들의 그러니까 침략자의 얼굴이 이제 얼마나 추한지를 볼 수 있어야지 식민주의가 해체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체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어떤 그 의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이제 보면서 전에 이제 그 교수님하고 봤던 영화 자마. 예. 그것 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들이 식민지와 제국의 문제를 다룰 때 이게 뭔가 이렇게 시각 자체가 충분히 파농처럼 그러니까 식민지인의 입장에서
정말 인간주의적인 입장에서 그걸 이제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자만은 거기서 보면은 이 이제 제국의 이 관료가 좀 멍청하고 그리고 원주민들이나 특히 이제 거기 아르헨티나의 그런 열대적인 자연, 그 자연이 계속 반항하는 예, 이 이제 제국을 희화화시키고 결국은 서서히 이제 이렇게 죽여가는 그런 시각으로 그거 좀 만든 것 같아서 굉장히 이상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그 네. 영화의 전략이. 예. 그래서 그 사람이 판웅한테 그 여성 감독이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게 식민주의를 해체하는 전략으로서 그 안에서 좀 고상한 인간주의를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으로서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제 출발점이 그 폭력을 인정하는 거기서 뭔가가 시작된다는 거 그게 이제 뜨거운 감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식민지 해방의 방법론으로서 네. 전략으로서 파농의 폭력론 외에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간디 이야기도 했고 네. 마틴 루터 킹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아까 제가 잠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마르티니크로 가려고 했는데 자기 고향이니까 네. 뭐 마르티니크에 자리가 없어서 알제리로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 뭐 어쩌다가라는 표현 좀 그러네요. 어떤 그 알제리 해방 운동에 대변인까지 하게 되고 그런 책들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마르티니크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지금까지 프랑스의 식민지입니다. 마르티니크는 그래요? 예 아직까지 네. 프랑스 식민지고 그러니까 파농이 마르티니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알제리는 그래도 이거 뭔가 좀 역동적으로 네. 뭔가 이 해방의 움직임이 있는데 마르티니크는 너무 좀 물론 규모도 좀 작은 데다가 네. 그래서 근데 마르티니크는 사실은 이제 파농이 프랑스로 유학하기 전에 마르티니크의 그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그 세제르라고 하는 게 에메 세제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사람도 역시 탈식민주의 어떤 그 대표하는 어떤 시인이죠. 시인이자 문학 평론가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도 한데 세제르가 네.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제르의 어떤 그 네그리튜드 큰 자극이 됐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큰 자극이 됐죠. 네, 네. 그래서 세제르의 자극을 받아서 이제 좀 머리가 깨인 거죠. 네. 어떻게 맞아요. 말하자면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해야 된다라고. 네. 근데 그 세제르가 지금까지도 마르티니크에 한 3, 40년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죽었을 거예요. 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마르티니크에 아직 그러니까 세제르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역시 프랑스 식민지로 네. 그 식민지의 어떤 그 식민지인 그 마르티니크의 수사관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죠. 네. 총독 같은 걸 하고 있는 네. 거죠. 좀 모순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르티니크가 뭐 지금 마르티니크가 세제르가 30년 동안 30여 년 지배했다고 해가지고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알제리는 문제가 많았죠. 알제리는 파농이 이제 61년에 죽고 난 뒤에 해방일이 그 광복절이 알제리 광복절이 파농의 날로 그 선정될 정도로 파농이 이제 중요하게 알제리 해방에 기여를 했습니다만 알제리는 그 뒤에 계속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든 뭐 여러 내란도 있었고 뭐 독재도 있었고 이 지금까지도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그래서 파농이 민족 해방 폭력적인 민족 불가피한 그런 방법으로서의 폭력적인 민족 해방 운동을 하면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사회가 태어날 거다. 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죠. 그게 현실이. 그게 현실이죠. 네. 오히려 알제리는 더
판흥이 살아있더라면 네. 그야말로 절망해서 자살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극심한 혼란 속에 빠진 거죠.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간이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폭력적인 그야말로 프랑스 식민지 침략자들의 폭력보다 훨씬 더 폭력적인 그런 정치 체제, 그런 경제 구조가 지금까지 있었던 거죠. 근데 물론 그걸 이제 이겨내려고 또 하는 고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뭐 그러니까 식민지 해방이라고 하는 게 딱 해방이 되면 모든 게 다 평화롭게 다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식민지 시대에 식민지 지배에 또 붙어 먹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또 보수적인 어떤 자기 기득권층으로서 자기들의 어떤 권세를 누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또 막 복잡한 인간 뭐 집단 관계, 정치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네. 그거를 청산하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우리도 뭐 해방 이후에 뭐 일제 잔재 뭐 청소를 못해서 지금 이 모양이니 뭐 아직까지 뭐 일제 잔재가 남아 있니 없네 한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이 좌우 갈등이라고 할까 보수 진보 갈등이라는 게 아직까지 남아 있잖아. 6.25도 우리 겪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해방이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들이 뭐 친일 세력이니 뭐니 하는 게 정치적인 어떤 논의에서도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주제들이잖아요. 네. 뭐 알제리 두말 나라이가 없었죠. 그 8년 동안의 전쟁이라 사실상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네. 프랑스 측에 붙어 먹었던 알제리 원주민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 프랑스 사람들이 돌아갔지만 또 프랑스 사람들이 안 돌아간 사람도 있고요. 못 돌아간 사람도 있고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알베르 까뮤 같은 알베르 까뮤는 끝까지 알제리 독립에 반대를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작년인가요? 한번 패스트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이제 사르트르하고 까미가 대립하는 그 관계가 되는데 처음엔 둘 사람이 굉장히 친했다가 50년대 와서 대립을 하게 되는데 그게 공산당을 둘러싼 문제도 있었지만 알제리 독립을 둘러싼 문제도 있었던 거죠. 까미는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하죠. 알제리에 내 어머니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난 독립에 반대한다. 이건 사실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죠. 뭐 노벨상까지 탔으면 상금이 얼마나 많았어요. 13억인가 14억이 되는데 엄마 좀 데려오지 프랑스로. 엄마가 알제리에 사는 게 그렇게 억울하면. 근데 엄마가 그 귀머거리에 버버리잖아요. 까미 어머니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를 그래. 지는 노벨상 타고, 프랑스 남부에 그렇게 막, 별장까지 가지고, 뭐 수많은 애인들 거느리면서, 뭐 그렇게 띵까띵까 잘 먹고 살면서, 알제리 독립에 반대했잖아요. 뭐, 까미도 반대한 이유가 있어요. 네. 뭐, 까미는, 뭐, 독립이니 뭐니 할 게 뭐 있냐. 같이 살면 되지 않냐. 뭐 알제리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이 그게 뭐 문제가 되냐. 서로 힘을 합쳐서 같이 살자. 이게 이제 알제리 까미 주장이었죠. 뭐 프랑스고 알제리고 나라 이름이 뭐 중요하냐. 또 지금까지 130년 동안 당신들을 130년 동안 지배했다고 하는데 130년 동안 거의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상 때부터 거의 까미 같은 경우에는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와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르트르하고 이제 결별을 한 거죠. 사르트 끝까지, 까미는 끝까지 독립에 반대하고 죽었는데, 우리나라의 이 까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뒤에 알제리를 봐라. 까미 말이 맞지 않았느냐. 까미 말이 맞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사실.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한국에 6.25 전쟁도 겪고 뭐 지금은 뭐 우리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만은 60년대까지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가 나서서 우리 일본으로 돌아가. 일본하고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된 게 우리가 잘못이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자. 뭐 이광순이 뭐니 전부 친일했다는 사람들 다 숭상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알제리 경우를 남 이야기라고 그렇게 함부로 까미처럼 그렇게 독립 안 하고 살았는 게 그게 옳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우리나라 불문학 교수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누구라고 내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네, 요즘 이제 대지에 저주받은 사람들 책에 보면 파농이 독립 후에 생겨나는 이제 그런 현상들, 예를 들어서 뭐 민족 부르주아지가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했죠. 독립할 때까지 그렇게 이제 뭔가 인간 해방과 더불어서 진행되던 그것이 이후에 이제 다시 완전히 위축되는 그런 것까지도 다 분석을 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나라를 공부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쭉 분석한 것도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그럼요. 다 예상을 다 하고 해놨다는 게 좀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뭐 반응이 고민을 많이 했고 네네. 공부도 많이 했고 뭐 근데 사실 반응의 걱정 그대로 드러났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민족해방, 식민지 해방이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생각은 까미의 길은 아니었죠. 우리가 예를 들어 아무리 우리가 어려웠다 하더라도 일제 식민지가 계속되는 게 좋았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독립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제 2차 세계대전 종결되면서 해방이 왔지만 그때 그 식민지에서 우리가 이제 독립을 통해서 쟁취하려고 했을 때 이제 겪게 되는 그런 참상 이런 것은 또 약간 불을보도 뻔하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독립운동 안 해야 된다는 물론 아닌데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다 뭐 생각을 해봤을 때 결정을 쉽게 하기엔 좀 힘든 경우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의 어떤 당위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힘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거기서 이제 그냥 내가 독립 보기 전에 죽을 각오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좀 그런 각오로 이제 싸우는 건데 이제 그런 싸움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각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거잖아요. 이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안에 인간으로서 성장도 해야 되고 해방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과제를 수행하고 자기 일생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폭력적인 해방 운동에 나서려면 그 명분 안에 그것이 다 이제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의 해방이기도 하고 또 내가 이제 그 민족을 사랑하는 길이기도 하고 그것은 보편적으로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결론까지 다 나야지만 이걸 딱 총을 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홍의 관점은 그 어떤 지점에서 계속 뭔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한 인간의 이제 어떤 그 성숙과 이렇게 연관 지어서 뭔가 집약적으로 그렇게 오래 산 게 아니잖아요. 그 젊은 시절에 굉장히 집약적으로 그걸 서술해 놨기 때문에 보편적인 공감이 있는 거 사실이에요.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좀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까 그러니까 각자에게는 유일무이한 귀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뭐 그건 개인적인 선택 문제죠. 네네. 결단 문제고. 네. 그래서 뭐 반응의 길이 절대적으로 옳고 무슨 진리처럼 절대선처럼 누구에게나 요구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건 뭐 반응 자신도 그런 것이고. 근데 문제는 아까 잠깐 제가 했던 말씀에 좀 연장을 이야기하자면은 이 반응이 침략자가 물러가고 민족 해방이 된다 하더라도 네. 그 침략자가 그대로 완전히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네네.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네. 그런 거 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지금도 네. 그러니까 반응의 길이 민족 해방이 옳았느냐 그러느냐 오히려 해방되지
알제리가 해방되지 않고 프랑스 지배하에 계속 있었던 것이 옳았다라는 식으로 한국의 불문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 네. 프랑스가 계속적으로 지배를 간접적으로 뭐 그렇죠. 그 영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계속적으로 간섭을 하고 또 억압을 해오고 또 구조적으로 그게 이미 돼 있던 거죠. 네. 뭐 예를 들어 알제리 같은 경우에 사실 알제리에는 포도밭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까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전부 이제 포도밭을 보르도사 출신들인데 보르도에서 포도를 가져와 가지고 알제리에서 포도밭을 만든 거죠. 네. 알제리 사람들은 기원 후 한 700~800년부터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 아랍 사람들이 지배를 했잖아요. 아랍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잖아요. 포도를 생산하지도 포도를 만들지 하기는 포도가 있기야 하겠지만 네. 포도주 양조 같은 걸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알제리가 사실은 이 알제하고 오랑하고 지중해 해안가 북부에 그 몇 개 도시를 제외하고 남쪽은 완전 사막이에요. 네. 사하라 사막이에요. 네. 해안가에 있는 건 전부 다 이제 포도 재배지 양조 공장 같은 게 막 있었는데 네. 이 아웃보 아프리카에도 보면 이제 커피 제조를 하잖아요. 네. 이 까미 집안을 비롯해서 프랑스 이주민들은 대부분 포도를 재배해서 양조장을 만드는데 이게 민족 해방 후에 이 프랑스가 알제리 포도를 거의 뭐 수입을 안 하거나 수입을 해도 극히 낮은 가격으로 커피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식민지 경제가 완전히 네. 나락으로 다 빠진 거죠. 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쌀을 먹고 밀을 먹어야 되는데 주식이 없으니까 그 식민지 시대 때는 130년 동안 프랑스가 또 농업 국가잖아요. 프랑스 본국에서 밀을 수입을 해가지고 식민지 사람들이 먹었어요. 네. 이 포도밭이나 커피밭을 하루아침에 밀밭이나 논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그 주식 곡식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생산품이 그랬던 거죠. 그렇죠. 네. 시설이 거의 없으니까 뭐 다 결국 다시 프랑스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네. 뭐 값싼 가격으로 포도를 수출을 하고 비싼 가격으로 수입을 해야 되니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어요. 그나마 알제리는 원유가 발견이 되어가지고 그나마 좀 경제적으로 윤택을 해서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서는 조금 경제적으로 지금 좀 나은 형편에 있지만 그러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부분 다 그런 질곡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게 소위 포스트 콜로니즘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식민지 이후에도 네.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탈식민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 제가 아까 마크롱 이야기를 했잖아요. 끊임없이 일본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그래도 지금 상당히 이제 뭐 일본 경제로부터 극복을 했고 또 여러 가지 굉장히 뭐 경제적으로 거의 같은 수준 비슷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만 좀 다행입니다만 뭐 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도 굉장히 일본 선망이었잖아요. 일본을 뭐 무슨 코끼리 밥통이니 뭐니 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네. 그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숭상하는 이런 게 문화제국주의 현상이 네.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알제리는 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 거죠. 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을 반대했던 까미의 노선이 옳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불문학자들이나 명문학자들 이런 외국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식민지 침략국들이 아직까지 식민지 마각을 그러니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네. 거기에 대해서 아무 책임지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침략적인 어떤 본성을 그런 식민지 지배 국가로서의 근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걸 비판하는 것이 옳은 거죠. 네. 거기 보면은 이제 프랑스가 알제리인들을 어떤 그 논문이라던가 과학적인
논리를 빌어가지고 알제리인들이 열등하고 야만적이고 뭐 폭력적이고 전두엽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정체적이고 네네, 일본 사람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 똑같아요. 네. 예.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파농은 그 계략을 알아차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 그것이 알제리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그 억압 때문에 알제리인들이 제대로 된 이제 그 인간답게 살 수 없게 하는 요소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잘 이렇게 지적해내고 있는 점, 그것도 되게 돋보이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폭력적인 체제 안에서 인간이 그런 어떤 허위 의식, 이제 다른 그 제국이 이제 주입해 주는 그런 허위 의식에 그냥 그걸 이제 모르고 그냥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계속 이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것에서 어떻게 이제 그 깨어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이제 이게 지금 파농을 읽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든 그러니까 폭력적 체제를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으로부터 사실은 그런 데서 깨어날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 폭력이라는 걸 수용해서 이거 자체를 어떻게든 없애야 돼라고 하는 그런 자각이 생기지 않고는 그런 이제 주입된 의식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파농의 논리인 것 같아요. 폭력을 그렇죠. 옹호하는 논리라고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사실은 이 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 원리는 군대와 경찰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폭력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인정을 해야지. 그 안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인간의 실존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는 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결국은 알고 싶은 게 그런 거였거든요. 그만큼 그것이 중요한 규정력이다, 인간의 삶에.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좀 이렇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군인 상위 아니 그 베테런즈 데이라고 있잖아요. 그 군인 이제 이렇게 상위 군인? 네, 예. 그런 이제 군인의 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전역한 군인들에 대해서 뭐 사회적으로 되게 우대하고 직장도 다 알선하고 우리가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보면은 항상 전쟁을 하는 나라고 항상 군인들이 어디 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돌아온 군인들에 대해서 늘 우대를 하고 그런 문화가 아주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대치주의인데도 사실은 그런 게 좀 없잖아요. 군인을 막 너무 우대하고 뭐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드는데 미국은 굉장히 자유를 이제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 자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 사회가. 물론 이제 미국도 제국주의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온 국민이 공유하고 있고 또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좀 깜짝 놀란 게 정말 누가 미국을 쳐들어오면은 자기는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금방 총 들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군대 입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을 사랑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대가가 없는 자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지켜지는 선에서 이제 그 자유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됐는데 이게 저도 그냥 추상적인 자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다 인식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폭력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알고 싶었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파농의 책은 교수님이 이제
추천해 주신 건데 그런 걸 좀 약간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가령 뭐 경찰이나 군대는 이제 최소한의 폭력, 그러니까 네. 합법적인 폭력. 그러니까 합법적인 폭력이란 말이 사실 어폐가 있지만 아무튼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폭력으로 이제 국가라는 것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네.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판홍처럼 이런 적어도 우리가 독립한 국가, 민족국가, 독립한 이 상황에서 판홍성 폭력혁명을 주장할 수는 없죠. 네. 지금 우리가. 네. 우리가 가령 뭐 문화 제국주의에 젖어 있고, 뭐 영어 제국주의에 젖어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판홍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 폭력혁명을 주장할 수는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보다 좀 더 반응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새로운 인간성. 새로운 인간성이 별거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유롭고 평등한, 뭐, 제가 흔히 가끔 얘기하는 자유자치 자연의 어떤 그런 삼자주의 같은 이런 어떤 자유로운 인간들이 자치하는 자연과 친숙한 사회, 뭐 이런 어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부정할 사람이 없는 것인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폭력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완전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네. 가능한 한 조금씩 네.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보다 인간화되어 가는 그런 어떤 훈련이라고 할까요? 어떤 과정을 거쳐가면서 네. 그런 이상사회, 그런 좀 더 나은 인간,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사회와 같은 경우에 폭력혁명, 반응의 폭력혁명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식민지 시대에 우리가 반응 같은 그런 폭력혁명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걸 충분히 알제리의 경우도 인정을 하고, 우리의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우리가 인정하지만, 네. 지금 저는 예를 들어 우리가 아직까지 많은 그 식민지적 노예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문화적으로든 학문적으로든 이론적으로든 그런 것을 학문이란 이름 아래 또는 뭐 문화란 이름 아래 선진국 문화에 침륜되어서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이상화하고 그것을 숭상하는 그런 것을 하나하나씩 비판해가면서 새로운 우리 나름의 어떤 독자적인 주체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노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까뮤를 숭상하는 불문학이나 또는 영문학에서의 민족 차별적인 제국주의 침략을 합리화했던 그런 영국 문인들, 영미 문인들을 숭상하는 영국 문학, 영미 문학 이런 경우도 이제 비판하는 그게 단적으로 에드워드 사이드 같은 사람이 오리엔탈리즘이나 문화와 제국주의에서 얘기했던 것들인데, 그런 비판 작업, 그런 계몽 작업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전반적인, 구조적인 차원에서 폭력혁명이라고 하는 그건 안 된다. 그쵸, 네. 그건 있을 수가 없다. 네. 반응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 정신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노예근성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노력. 네. 그게 어떤 여러 가지 기준이라 할까요? 어떤 그런 것을 반응이 제시해 준 점. 그건 우리가 당연히 높이 평가를 하고, 판호의 독서로부터 그런 것을 인식해야 되지만, 폭력은 아니다. 폭력론은 아니다. 그렇죠. 이건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이 결국은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데서 아이디어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명백한 식민지 체제니까 명백한 적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투쟁을 통해서 인간이 해방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독립이 되자마자 적이 희미해지니까 사람들이 금방 또 타락하거든요. 또 더 이기적이 되고 다시 또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파농의 책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그런 우리가 끊임없이 의식의 혁명을 해야 된다는 이제 아이디어를 얻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폭력적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의식에서 이제 한없이 벗어나서 어떤 그 인간다움의 시원으로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주입된 거 만들어진 거 그것에서 이제 계속 이제 내가 해방돼서 어디까지 이제 도달할 것인지 모르고 살아있는 동안 계속 이제 그 투쟁을 해가지고 그 인간다운 삶을 쟁취해내는 그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폭력 체제에 의해서 이제 주입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는 거는 참 중요한 파농에서 배운 것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폭력은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네, 그 폭력으로 인해서 인간이 사실은 타락하고 이제 비참해지는 거 그거는 좀 더 규명되어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예.